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기준은 뭔가요?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입장이죠. 수천 년간 권력에 의한 생산을 했죠. 그런데 인류 역사로 보면 최근에 계약에 의한 생산으로 바뀌었죠. 바뀐 이유가 뭔가요? 인류에게 이롭기 때문에 바뀐 거라는 거예요. 고대 왕국에서 살던 사람들과 현 시대 근대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삶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훨씬 풍요롭게 살고 인권이 잘 보장되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니까 어떤가요? 저항이 강하죠. 권력에 의한 생산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들은 신분제도를 수립했고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었죠. 수천 년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신분이 낮은 이들도 세뇌되어서 저항 세력이 되죠. 근대 국가가 자신들에게 이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대 국가는 그냥 수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수립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르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입장 역시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파 행세할 수 있죠. 근데 정치적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좌파 세력 편에 든다. 뭐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인사를 우파 세력 인사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근대 국가가 수립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대 국가에서는 민주 정치를 실시하죠. 민주주의와 민주정치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을 달성하는 거죠. 수천 년간 정부를 민간보다 우위에 뒀죠. 그 어떤 일이 생기나요? 권력에 의해서 생산을 하려 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지배하려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인권을 유린하죠. 그렇다고 뭐 능력이 좋기라도 하나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다수 국민들은 수천 년간 빈곤에 시달려야 했죠. 빨리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천 년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면, 그래요. 정부는 민간보다 유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더라. 오히려 악하더라. 그리고 무능하더라.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원리가 있겠지만 공산주의 국가를 괜히 고대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치가 똑같기 때문에 고대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정치를 도입하죠. 왜 그런가요? 정부를 민간보다 우위에 두지 않으니까 특정 가문이 세습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대와 이념과 민주정치가 잘 맞죠.
근데 민주정치를 실시하니까 어떤가요? 도입해서 실시해 보니까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더라. 오히려 음 그래요. 한국을 보라는 거예요.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려 하고 또 인권을 유린하려고 하죠. 자유를 박탈하려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음, 민주정치를 실시하면 민주주의가 잘 실현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반도에서 어떤가요? 현 시대의 한국 정부보다 더 권위적으로 보이는 권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조선 총독부나 음, 그래요. 군사 정부가 오히려 더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저 사례는 다 얘기했죠. 물론 권위주의 정부가 그럼 더 민주주의를 더 잘 실현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조선 왕실은 훨씬 권위주의 정부였는데 어떤가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요.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음, 그래요. 뭐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아, 그러면 민주정치를 실시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무엇일까? 그 조건을 연구하는 거는 좀 전문 분야에 속하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민주정치 실시는 1894년 갑신정변 인사들이 최초로 시도했다. 실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대 왕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통합되어 있었다. 조선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갑신정변 인사이자 법무안문 대신 서강범이 주도하여 사법부를 별도로 수립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예전에 살펴봤죠. 예전에는 지방관이 행정, 사법, 뭐 군대까지 다 동원했죠. 군사권까지 있었죠. 그랬더니만 국민들이 재산을 약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더라. 그래서 미란이 그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 제도상 그런 일을 못 벌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약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을 한다는 거예요. 권력 분립은 이제 민주정치의 핵심이 되는 제도인 거죠. 선거와 더불어서 이러한 조치는 권력 분립에 해당되니 민주정치 실시에 해당된다. 그래요. 최초로 시도한 이는 갑신정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 인사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1910년 조선 총독 대라우찌는 고등문관시험과 보통문관시험을 실시하여 누구나 시험에 합격하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게 뭔가요? 민주정치인가요? 아닌가요? 민주정치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격만 되면 공직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민주정치라는 거예요. 선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분제도가 있으면 안 되고 누구나 공직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뭔가요? 두 가지가 있죠. 시험과 선거. 그래요. 이와 같은 조치는 누구나 국민의 자격만 있으면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이고 누구나 자격만 있으면 공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정치 실시에 해당한다. 민주정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고대 왕국에서는 신분 높은 이들만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지녔으며 왕이 임으로 공직자를 임명했다. 어떤 거예요? 왕이 임으로 임명하는 것. 또 신분 높은 이들만 될 수 있게 하는 것. 민주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분제도를 무시한 선거나 시험을 통한 채용은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통과하면 뭐 자격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구체적이겠죠. 공직자가 될 수 있게 하니 민주정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죠. 단 공정하고 누구나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게 하면 그거는 이제 민주정치에 해당되는 거죠. 채용에 있어서. 민주정치의 핵심은 선거 실시이다. 그렇죠.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조치, 골라라, 말해봐라 이러면 선거 실시와 권력 분립이죠. 한반도에서 선거를 최초로 실시한 인사는 미군정 사령관 하지이다. 사실이죠 뭐. 거기 뭐 완전한 선거는 아니건 간에 1946년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남조선 가도 입법의원 선거를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실시하였고 이로써 한국은 선거를 필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가 되었다. 선거를 이제 선거가 누적이 되어야지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최초로 실시하면서 이제 선거를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민주 정치가 수립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수립되지 않았잖아요. 당시에 한국을 건국할 때 모든 세력이 민주정치를 실시하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북한을 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도 자기들이 민주주의자라고 주장했지만 민주정치를 실시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정인사들이 선거를 주장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자라고 내세운다 해서 진짜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임종은 뭐 자신이 정부라 생각했죠. 절대다수 국민들이 인정을 안 했지만 선거 결과 보면 나와 있죠. 선거 같은 건 필요 없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집단이 집권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민주정치가 실시됐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가 실시했고 이승만은 민주정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실시가 된 거라는 거예요.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국가를 공부할 때 선거는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국가제도를 결정할 수 없다. 결국 대표자들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이 국가제도를 결정해야 하는데 당시 한국에는 한국인을 대표하는 공인된 인사하는 집단이 없었다. 지금 그 탈레반 역사가들이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이 역사서를 쓰는 주류가 되어 있죠. 그 문제가 뭔가요? 선거를 찬성하는 인들을 분단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거를 안 하면 어떻게 국가를 수립할 거냐 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괜히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엔이 뭐 악의를 가지고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2,500만이 되는 인구가 다 모여서 어떤 국가를 수립할 것이다. 이렇게 상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표가 있어야지 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를 선출해라. 선거 실시해라. 유엔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선거를 반대한 이들이 분단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에 뭐 대표가 있었냐는 거예요. 대표도 없고 대표 집단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대표냐는 거예요. 근데 북한 공산당 수장이었던 김일성이 대표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공인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권력을 장악했을 뿐이지.
북한 소련군이 지원을 받아서 권력을 장악했죠. 그 당시에 뭐 북한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던 인사는 조만식이잖아요. 좀 그런가? 하여튼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 북한이 거절을 했다. 우리 선거를 치르지 못하겠다. 그럼 단독으로라도 선거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이미 정부가 수립돼 있었고 권력을 장악했죠 김일성이. 대표라도 한국에서라도 대표를 뽑아야지 또 협상을 하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대표가 없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선거는 불가피했지만 공산주의 세력은 처음부터 선거를 반대했고 임시정부 김국의 인사들 역시 1946년 선거 이후 선거를 반대했다. 임시정부는 한번 선거에 참여했죠. 1946년에. 그 뒤로 이제 선거를 반대하죠. 정부는 아니고 김국의 인사들이 반대를 했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공산주의 세력과 김국의 인사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1946년 선거를 통해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그 당시에 한민당이 14석 정도 넣었는데 김국의 한독당이 3석을 얻었죠. 이승만계는 또 별도로 이제 선거를 치렀죠. 집단적으로는 사실은 그 당시에 한민당이 한국을 대표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김구가 자기가 대표를 합치고 북한 간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대표도 아닌데 한국인들로부터 공인받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선거를 찬성한 인사가 분단 세력이고 선거를 반대한 인사가 통일 세력을 주장하는데 이런 사기극이다. 사기극이죠. 얘기했잖아요. 대표가 있어야지 국가를 수립하는데 선거 위에는 뭐 괜히 선거를 치르라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좀 국가를 수립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엔이 6.25 전쟁이 났을 때 수많은 국가들이 참전했죠. 그 국가들 중에는 뭐 꼭 근대 국가만 쓰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죠. 그 유엔에서 그 통일 국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려 했는데 선거를 안 치르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래요. 많은 그래요. 세계인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괜히 참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국가들이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니까 통일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유엔이 그래요. 제안을 거부하고 유엔 가입국들이 분노한 거죠. 대표 없이 어떻게 국가를 수립하는가?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대표를 알 수 없으니 국가를 수립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는 게 우선이지. 즉 선거를 반대하니까 분단 세력이며 선거를 찬성하니까 통일 세력인 것이다. 그거 당연한 거죠. 유엔이 총선거 실시를 결정한 이유 역시 선거를 통해 통일 국가를 한반도에 세우기 위한 조치였지 한반도를 분단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 그거 당연하죠. 아니 뭐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건 뭐 근대 국가를 수립하건 일단 선거를 치러라. 대표가 있어야지 국가를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조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공산당이 뭘 했나요? 유엔이 주재하면 부정선거 치른다 이러면서 선거를 거절했죠.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 뭐 선거 감시인단을 좀 공산주의 국가 인사들을 좀 많이 넣어라. 뭐 그거 뭐 그럴 수는 있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주장도 아니고 무작정 선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다수의 한국인
한국인들은 80% 이상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이 거절하는 데는 다 알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 국민들이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그럼 당연히 선거를 찬성하죠.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하죠.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죠.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1946년부터 한국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키나요? 선거해라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져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수립하고 싶은데.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국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다. 국회의원들은 근대국가의 민주정치를 도입했는데 특히 미국의 민주정치를 모방하여 대통령제를 실시했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었다. 간선제가 채택되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민주정치가 실시하게 되었다. 좀 의원내각제에 가깝죠.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으니까. 이승만은 1952년 7월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됨으로써 민주정치의 수준을 높였다. 사실이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국민당은 내각제를 원했고 개헌 과정에서 개헌 선포가 해서 현 시대 좌파 세력은 이승만을 반민주적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평가이다. 잘못된 평가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잘못된 평가라고 하는지. 1952년 6.25 전쟁 중 민주국민당 의원인 서민호가 군의관이 서창선 대위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었다.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치는 거죠. 기록 선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세한 내막을 보라는 거예요. 민주국민당은 현 시대의 민주당의 뿌리죠. 전신은 한민당이고 6.25 도중에 왜 군인을 죽였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했겠죠. 당시 국민들은 이 사건에 크게 분노했고 민주국민당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민주국민당은 국민들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자 야합으로 내각제를 실시하여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그렇다는 거예요. 민주국민당은 그 당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군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 간첩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쟁 도중에 왜 국회의원이 군인을 살인하냐는 거예요. 이게 군의관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모의를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죽였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에 이승만은 절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며 민주정치의 수준을 높였으니 반민주적 행태를 보인 것은 민주국민당이었으며 민주정치의 수준을 높였으니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이는 이승만이었다. 당연하죠. 뭐 직선제를 실시하면 민주정치 수준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전에 대통령은 간선제를 뽑았는데 직선제를 실시했으니까 그 와중에 계엄 선포를 했죠. 아니 국회의원이 전쟁 도중에 군인을 살해했으니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적 국민당 소속이었고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국민당의 처벌과 대통령 직선제를 원했다는 사실은 선거 결과를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잘 드러난다. 그럼 선거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으면 또 반민주적 조치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얘기 안 하죠. 탈레반 역사가들은.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74.6%를 득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민주국민당의 지지를 받는 소속으로도 알려져 있죠. 대통령 후보인 이시영은 11%를 득표했었다는니다. 그래요. 보라는 거예요. 74% 대 11%라는 거예요. 63% 차이 났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처벌을 원했나요? 원하지 않았나요? 처벌을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계엄 선포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중에 도중에 분열을 왜 주게 해요?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겠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195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국회의원 선거를 보자는 거예요. 선거 하나만 보면 그러니까. 203석 지역구 의석 중 이승만의 자유당은 114석을 얻었고 민주국민당은 15석을 얻었다. 무소속이 많이 됐죠, 그 당시에. 민주국민당은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은 15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자유당은 114석을 얻었고 10대 1이죠. 그래요. 근데 뭐가 반민주적인 조치라는 거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계엄 선포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 조사해야 되는 문제였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고 1930년 민주정치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 그래요.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실시가 있었는데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되었고 부통령에 자유당 출신인 이붕이 당선되었다. 민주당 간부들 장면과 김도연 의원은 투표함에서 뻣뻣한 빳빳한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고 투표함이 교체되었다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증거 없는 선동에 불과했다. 사실은 이때 부정선거 저질렀다고 좀 탈레반 역사가들은 가르치지만 그때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례를 보였지만 사실은 압도적으로 이겼다 해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뒤로 좀 민주당이 좀 득표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민주당은 소수파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해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패배하자 이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죠. 증거도 없이.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증거 없는 선동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선동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들 대부분은 학생들이었다. 그 역사적 사실을 모르니까 믿었던 거죠. 원래 소수파인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자 학생들의 희생을 막기 위하여 4월 26일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게 이제 과연 민주적인 역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파가 폭동을 일으켜서 압도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 물러나자 4월 28일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 가족은 몰살당했다. 이기붕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아들 이강석이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목격자가 없으니 진실은 알 수 없다.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타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이 가족들을 살해했다고 알려진 사실이 실상 가장 오히려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죠. 봤냐는 거예요. 1960년 4월에 일어난 사건이 민주정치를 크게 훼손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압도적으로 승리한 대통령과 부통령을 몰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정치에 부합하냐는 거예요. 증거도 없었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승만 정부 기간 내내 소수파였으니 이승만과 이기붕이 압도적인 표차율로 이겼다고 하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정선거 같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성장한 것은 최근 한 20년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좀 길게 보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봤지만 호남 주민들의 군사정부를 지지했나요? 지지하지 않았나요? 1987년 이전에는 군사정부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다수의 호남 주민들이. 이승만 정부를 지지했나요? 안 했나요? 지지했다는 거예요. 다수의 호남 주민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럼 여기서 지금 선거를 치른다. 근데 호남 주민들이 한 절반이 예를 들어서 현 시대로 이제 비유하자 사례를 들자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떻게 되나요? 소수파가 돼버리죠.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소수파였다 민주당은. 원래 그뭐 이승만이나 군사정부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해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1990년 이전에는 87년 이전에는. 근데 이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로 몰았다. 증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이승만 정부 기간 내내 이승만이 부정선거로 선거에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죠. 하여간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철저한 수사가 있었지만 교체된 투표함과 빳빳한 투표용지는 발견될 수 있었겠죠. 별도로 마련된 투표용지죠. 별도로 마련된 투표용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증거 없이도 몰아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좀 대처를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재선거를 한번 다시 실시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빨리 그렇게 했으면 큰 희생 없이 됐는데 특별하게 좀 대처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증거도 없이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동으로 몰아냈으니 4월에 일어난 폭동은 민주정치에 반하는 사건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선동과 사기로 벌어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증거 없이 철저하게 수사했는데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물러났잖아요. 이승만은 비호할 이유도 없고 그 수많은 투표함이 어디로 사라지냐는 거예요. 사라진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정선거는 있었죠. 그 어느 선거에나 다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죠. 고무신 막걸리 돌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다 했던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특정인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선거 풍토였죠. 4.19 폭동 이후 특별재판소가 설치되었고 1961년 4월 17일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부정선거의 증거도 없었지만 사형선고를 받았다.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증거도 없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는데 14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발생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역대사상 그래요. 최대 부정선거가 실시됐다는 거예요. 발견된 것 중에는. 이거는 증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인지 불량인지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실수도 부정으로 볼 수 있고 불법도 실수라고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7월 합동수사본부에 드러났다. 수십 군데에서 발견됐죠.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상에. 1960년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었죠. 지금은 증거가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견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거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는 1960년 선거에는 없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부정이 있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2026년 발생한 사건처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발생한 사건은 지금 2026년이 최초라는 거예요. 뭐 한두 사람이 일으켰다, 증거가 있다. 근데 이제 선거라는 걸 실시하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뭐 한두 명이 가담했다. 그래 가지고 뭐 선거를 뭐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뭔가요? 하자가 크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조직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140여 개 투표소에 왜 투표용지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일으켰으니까 부족한 거죠.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부정이잖아요. 또 조작까지 했잖아요. 수십 군데에서. 한두 명이 실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한국의 헌법 전문에 4.19 폭동정신을 개정한다고 적혀 있으니 헌법을 수호하자면 2026년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들은 모조리 광장에서 때려 죽여야 한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헌법 전문에 보라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개정하고. 근데 4.19에 그런 증거가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증거가 있냐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사기와 선동으로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은 집권기간 동안 의원내각제를 실시하여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를 간선제로 선출함으로써 민주정치 수준을 하락시켰다. 원래 이제 간선제였는데 이승만이 직선제를 실시했죠. 국민들이 지원하에 실시한 거라는 거예요. 선거 결과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기영선포 국민들이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군인을 살해했잖아요. 전형 도중에. 조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각종 시위가 일어나고 경제적 대혼란이 일어나자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육군소장이었던 박정희가 주축이 된 군대가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일으켰다. 계속 혼란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죠.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기와 선동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막을 내렸다.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은 박정희가 일으킨 사건을 반란이라고 주장하지만 선동과 사기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진짜 반란 정부였으니 그렇잖아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증거도 없이 몰아냈잖아요. 그게 반란이라는 거예요. 반란 정부를 몰아낸 군사 정부를 반란 정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반란을 따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민주당 정부가. 그때 계속 혼란이 일어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러면서 혁명으로 뒤집어 엎은 거죠.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